오늘 강의를 진행할 공인노무사 주형민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조건의 소명 명시 및 교부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고요.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또 작성했는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근로계약서가 있음으로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가 있음으로 해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몇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이미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을 하되 소급해서 작성일을 이렇게 소급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언제일까요?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근로자가 어떤 사업장에 출근해서 이제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그 전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근로자가 최초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일주일 후, 한 달 후, 또 많게는 1년 후, 2년 후에 작성하는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뒤 일주일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루라도 어쨌든 지연이 되면 그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그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즉 채용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한 부는 사용자가 갖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때 이때도 교부를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잘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됐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를 해야 하는데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초 근로계약서만 있고 그 다음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요 근로조건 4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자,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둘째, 소정근로시간. 셋째, 주휴일. 넷째, 연차유급 휴가. 이 4가지의 주요 근로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변경됐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로 현실적으로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주요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용자한테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노무사님, 우리는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까?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주요 근로조건 중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임금 체계상 여러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이런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근로조건 4가지 중에 임금 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아도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다른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이 다 충족해야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와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근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제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무사님, 그는 근로계약서가 그냥 자동 갱신 또는 자동 연장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요거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가 참 많을 텐데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 즉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 이보다 소정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노동부의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 참고해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모범회사가 한 당사자고요. 그 상대방인 다른 당사자는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인 사례입니다. 네. 이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부르는 그런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무 장소가 나와 있고요. 이 사례에서는 매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업무의 내용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홀서빙 및 주방 보조로 업무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라면 뭐 예를 들어 일일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주 6일 월요일부터 일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충분한데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일과 즉 소정 근로일과 그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실 텐데요. 이 표는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매일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요. 월수금, 일주일에 월수금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근로시간이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죠. 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수요일은 6시간, 금요일은 5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간대를 적어줘야죠. 그래서 시업, 종업, 즉 업무 시작 시각을 월요일 같은 경우는 14시, 그 다음에 업무가 끝나는 종업 시각은 18시 30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수요일, 금요일 다 달라요. 수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고 금요일은 14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로자와 이 소정 근로시간대를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근로일별로 정확하게 근로시간대를 적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죠. 제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할 경우가 있는데 휴게시간을 그냥 하루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휴게시간대를 지금 이 사례에서는 월요일에는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또 다릅니다. 13시부터 14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휴게시간대가 다 다른 경우에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휴게시간대를 명시를 해야 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이렇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시간대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우리 사용자께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유급휴일입니다. 먼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대로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휴일을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일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관행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많이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사업장에서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즉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에 따라서 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는 상시 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도 있죠. 이런 모두 다 이제 유급휴일로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이제 중요한 임금 항목입니다. 임금 산정 주기를 시간급으로 정할 수도 있고 1급으로 정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시간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10,000원으로 정해서 기재를 했고요. 이 시간급은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정해도 그것은 무효가 되고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인 수준에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정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시간급 10,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상여금이 있으면 있음의 표시를 하고 없으면 없음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마다 임금 체계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시급 말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수당이 있다고 하면 그 수당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다른 수당은 없고 이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만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월수금 각각 4시간, 6시간, 5시간을 근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면 일주를 평균했을 때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그렇죠. 일주의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 이걸 5일로 나누면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시급이 10,000원이고 일주를 평균했을 때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니까 일주에 30,000원의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명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인데요. 이미 우리 기간제법에서 가산임금률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50%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가산임금률을 50%로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인데요. 올해 지금 이제 9월인데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일한 대가를 그 다음 달, 즉 10월 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임금 지급일을 요게 다음 달 5일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매달 5일이라고 명시를 했다면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대가를 9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임금 지급일이 다르니까요.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매달이냐 다음 달이냐 이것을 그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 방법입니다. 요즘은 계좌 이체로 임금 지급하는 것이 대세여서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이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사실 연차 유급 휴가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미 발생 일수 등등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특별히 법에서 규정한 연차 휴가 일수보다 우리는 더 추가로 연차 휴가를 근로자를 위해서 부여를 하겠다. 이런 사업장이 아니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취지로 그런 규정을 그대로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적용 여부인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보험 다 적용하겠다고 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가 아주 고령의 근로자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또 건강보험 피부영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겠다 하면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체크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 이것은 살펴본데 근로기준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취업규칙이나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으면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문구가 이제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항목에 이제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시면 이 계약에 정합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따르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최초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그러니까 최초로 출근한 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명 날인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서명으로도 많이 대체를 하니까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실습 사례였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이 실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사례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판매가 급증하는 기간, 여기서 일주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일주일 기간에 단시간 근로자 4명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인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과 이제 이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도 적용이 되거든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가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자, 기간제법 제17조 1호, 3호, 6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목당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17조 2호, 4호, 5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항목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근로자 1인당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4명이기 때문에 곱하면 총 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태료 감면이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벌금도 병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 의무를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주일에 2일, 일일 평균 5시간으로만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근로계약서 실습할 때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정근로일과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대 그리고 휴게시간대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간제법 위반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판매가 급증하는 추석 전날 하루에만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자, 많은 사업장에서 딱 하루 필요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무슨 근로계약서가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상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도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계약기간이 하루라고 해서 짧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인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 단위가 하루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17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확히 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과 그 다음에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